문제 36번부터 80번 실기 문제예요. 45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6번 연화곤란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동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증상은 1. 발진, 2. 부종, 3. 탈수, 4. 소양증, 5. 청색증. 정답은 5번이죠. 청색증. 연화곤란이라는 거는 음식을 삼키기가 힘든 상태를 연화곤란이라는 얘기를 해요. 못 먹는 건 아니에요. 삼키기는 삼키는데 쉽게 말하면 사례가 잘 걸린다. 그리고 사례가 걸린다는 거는 이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을 하는 곳이죠. 산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음식이 들어가니까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결국은 색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잘 나타나는지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37번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1. 대화하면서 음식을 제공한다. 2.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한다. 3. 물기가 없는 음식을 제공한다. 4.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헹궈 목을 축이게 한다. 정답은 식전에 입안을 물로 헹궈서 목을 축이게 한다죠. 1번 보시면 대화하면서 음식을 제공한다. 우리가 식이를 섭취할 때는 TV를 꺼야 되고 말 시키지 말고 옆에서 떠들지 말랐죠. 옆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상자가 고개를 들게 돼 있어요. 쳐다보느라고. TV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고개를 드는 순간에 그 타이밍에 삼키려고 그러면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하면 신맛이 강한 음식을 먹기도 전부터 침이 고여요. 이 침으로 인해서 사례가 걸릴 수 있고요. 그래서 신맛 나는 음식을 제공하는 건 안 된다라는 것. 일반인은 줘도 돼요. 그런데 사례가 잘 걸리는 사람한테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물기가 없는 음식을 제공하면 이렇게 퍽퍽하잖아요. 그래서 비스킷 같은 거, 비스킷 퍽퍽하잖아요. 그런 걸 먹게 되면 사례가 걸 수 있고 상체를 높이고는 맞아요. 상체를 높여주는 거는 맞는데 턱을 든 자세가 틀린 거예요. 턱을 들지 말고 턱을 당기는 자세를 취한다. 그러면 맞겠죠. 턱을 당기는 자세는 가슴 쪽으로 턱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턱을 당기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 그러면 4번도 답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38번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음식을 다 삼키기 전에 더 넣어준다. 2.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눕힌다. 3. 숟가락에 밥과 반찬을 가득 올려 먹인다. 4. 식사가 끝난 직후 똑바로 누워 쉬게 한다. 5.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중앙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정답은 2번이죠. 2번. 자, 음식은 다 삼킨 것을 확인한 후에 음식을 다시 넣어줘야 돼요. 음식을 다 삼킨 걸 확인한 후에 그리고 음식의 양도 이렇게 가득 담는 게 아니라 소량씩 넣어주고 그 음식을 다 삼킨 다음에 다시 넣어줘야 되고요.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고 불편한 쪽에 쿠션이나 방석을 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사가 끝난 직후에는 똑바로 눕는 게 아니라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앉아있게 한다. 이게 맞죠? 5번 숟가락 끝부분이 아니라 숟가락을 보시면 이렇게 둥근 부분 있잖아요. 여기 숟가락의 둥근 부분이 여기 바닥 부분이 혀 중앙을 눌러주면서 왼 입술을 스치듯이 빼주면 돼요. 네. 여기 또 나왔죠.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마비된 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하고 안정된 자세를 취한 후 음식을 제공한다. 요거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편마비 대상자 어느 쪽으로 눕힐 건지 또 반대쪽에는 쿠션이나 베개를 대준다. 음식을 넣어줄 때는 건강한 쪽으로 넣어준다. 대상자가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예요. 시험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식사 돕는 방법 이렇게 나왔을 때 대상자는 어느 쪽으로 누워요?
왼쪽을 아래로 하여서 눕게 되죠. 왼쪽이 아래로 가야 되고 오른쪽에 쿠션을 대줘요. 그러니까 반대쪽이죠. 오른쪽에 쿠션을 대주고 밥은 어느 쪽으로 준다? 왼쪽으로 식사를 줘야 돼요. 왼쪽으로 식사를 주고 다 드신 다음에는 음식물을 확인하는 거는 마비가 있는 오른쪽의 음식물을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편마비 있는 대상자는 입안도 반은 마비가 와 있어요. 그래서 불편한 쪽, 오른쪽 입안에 있는 음식은 음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감각이 없어서.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남아있는 음식물은 삼키든지 뱉게 한다. 이 내용을 시험으로 엄청 많이 나오니까 그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9번 대상자의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1번 캡슐약은 캡슐을 벗겨서 먹는다. 2번 알약은 약병에 손가락을 넣어서 꺼낸다. 3번 물약은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따른다. 4번 약컵에 남아있는 물약은 약병에 다시 넣어 보관한다. 5번 약병 뚜껑은 뚜껑의 안쪽이 아래로 향하게 놓는다. 정답은 3번이죠. 3번 물약은 여기 약병에 라벨이 있죠. 라벨이 붙은 쪽을 여기를 잡고 라벨의 반대쪽으로 따라요. 반대쪽은 라벨이 안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라벨이 있는 쪽을 따르면 라벨로 이렇게 약물이 흘러서 이 설명서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이겠죠. 그래서 잡는 것은 라벨이 있는 쪽을 잡고 따르는 거는 라벨의 반대쪽으로 따른다. 1번 캡슐약은 캡슐을 벗기는 게 아니라 캡슐째 먹어야 돼요. 그리고 약은 약국에서 가져온 상태로 먹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금이 안 가있는 약은 자르거나 분쇄하면 안 되고 가운데 금이 가 있든지 십자로 돼 있든지 이런 거는 자르거나 분쇄가 가능한 약이에요. 그래서 캡슐은 캡슐째로 먹어야 되고 알약을 줄 때는 약병에 손가락을 넣는 게 아니라 약병에서 약뚜껑에서 손바닥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약병에다 직접 손가락을 넣으면 손이 다른 약을 다 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이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은 약병에서 약뚜껑에서 손바닥에 덜어서 먹는다가 맞아요. 또 약컵에 남은 물약은 버린다예요. 알약도 더 나온 거는 다시 약병에 넣지 않고 버린다고. 물약도 마찬가지예요. 물약은 계량컵에 따라서 먹는데 계량컵의 눈금보다 더 많이 나온 거는 버린다가 답이에요. 다시 약병에 넣는 게 아니라. 그 약병 뚜껑은 뚜껑의 안쪽이 아래가 아니라 위로 향하게. 여기 뚜껑 있죠? 뚜껑 보시면 요 뚜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안쪽이 위를 향하게 약병의 뚜껑의 겉면이 바닥을 향하게 안쪽은 위를 향하고 바닥은 겉면은 바닥으로 향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맞는 답이 되겠죠. 40번 정맥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대상자가 원하는 주입 속도로 조절해 준다. 2. 수액병은 대상자의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다. 3. 주사 부위에 통증이 생기면 주사 바늘을 빼준다. 4. 옷을 갈아입힐 때 주사 바늘이 빠지지 않게 한다. 5. 주사 바늘을 제거한 부위는 알코올 솜으로 문지른다. 정답은 4번이죠. 옷을 갈아입힐 때 주사 바늘이 빠지지 않게 해요. 정맥주사는 요양보호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놓는 거고 그 주사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또 옷을 갈아입힐 때 주사 바늘이 빠지지 않게 갈아입히는 거가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1번은 대상자가 원하는 주입 속도가 아니라 정해진 주입 속도로 들어가는지 확인한다고. 수액병은 대상자의 심장보다 높게 유지한다.
정맥주사잖아요. 그래서 종착역은 심장이에요. 혈액이 돌다가. 그래서 심장보다 높게 나야지 수액병의 높이가 심장보다 낮으면 거꾸로 혈액이 나와요. 밖으로. 그래서 줄에 빨갛게 혈액이 고이게 되죠. 주사 부위에 통증이 생기면 주사 바늘을 빼주는 게 아니고 보고한다죠. 보고한다. 5번에 주사 바늘을 제거한 부위는 알코올솜으로 문지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문지르게 되면 왜 문지르지 않냐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피멍이 들기 때문이다. 이게 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복을 갈아입거나 대상자가 이동할 때는 이 수액 세트가 당겨지거나 주사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41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화장실 이동을 돕는 방법은 1. 이동하는 동안 슬리퍼를 신긴다. 2. 화장실 바닥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3. 변기 옆에 있는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4. 옷을 입고 벗기 쉽게 속옷을 입히지 않는다. 5. 배설 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정답은 3번이죠. 요거는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슬리퍼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벗겨지려고 할 때 넘어질 수가 있어요. 슬리퍼 안 되고요. 화장실 바닥에 매트는 깔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매트가 아니라 미끄럼 방지 매트라고 하면 맞을 수 있겠죠. 미끄러지지 않는 거. 그리고 변기 옆에는 안전 손잡이를 부착을 해놔요. 그래서 일어날 때 안전 손잡이를 잡는데 선생님들이 요거는 잘 봐야 될 거가 다른 거를 답으로 만들어 놓고 요 변기 옆에를 변기 앞에 이렇게 써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는 안 보고 안전손잡이 잡게 한다. 이게 맞는 거네. 이러면 이 한 글자로 인해서 틀린 오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잘 보셔야 돼요. 옆에 밑에 뭐 이런 식으로 막 바꿔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변기 옆에 안전손잡이를 잡아야 되는데 변기 앞에는 더 멀잖아요. 잡을 수가 없죠. 옆에를 잡고 일어나는 거다. 그리고 옷을 입고 벗기 쉽게 하기 위해서 속옷을 입으면 자존감이 떨어지겠죠. 속옷을 안 입으면. 속옷은 입혀놔야 되고 또 배설 중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두는 게 아니라 문은 닫고 뭐를 해놔요? 비상벨의 위치를 대상자에게 알려주고 화장실 문은 닫고 요양보호사는 문 밖에서 기다려야 돼요. 문 밖에서 기다리면서 뭐를 해야 된다? 중간중간 말을 시킨다 그랬어요. 중간중간 말을 시킨다. 뭐 때문에 그래요?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이렇게 혈압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대변을 보기 위해서 힘을 막 주다 보면 혈압이 올라요. 그러다 뇌출혈이 생기면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가 있는데 문을 닫고 있으면 상태가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시험에 문을 닫고 중간중간 말을 시킨다는데 시험에는 계속해서 말을 시킨다. 이렇게도 또 나와요. 계속해서 말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힘 줄만 하면 말 시키고 힘 줄만 하면 말 시키고 안 나와요. 그래서 중간중간 말을 시킨다가 맞는 거예요. 42번 화장실에 가기 위해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킨 후 잠시 앉아있게 해야 하는 이유 1번 체온이 증가하여 땀이 날 수 있으므로 2번 호흡이 증가하여 숨이 찰 수 있으므로 3번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4번 맥박이 저하되어 가슴이 아플 수 있으므로 5번 복압이 저하되어 소변을 참을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죠. 우리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누워있는 대상자는 와상 환자예요. 와상 대상자. 와상 대상자는 혈압이 혈액순환이 막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천천히 혈액순환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일으키면 뇌로 가는 혈액, 심장으로 가는 혈액 이런 게 바로 갈 수가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혈압이 떨어져요. 갑자기 일어나면. 그러면 여기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그래요.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다. 그래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다가 일어나면 어지럽다.
이런 분들은 바로 일어나면 안 되고 발 밑에 이렇게 쿠션이나 이런 걸 놓고 다리를 좀 올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면 이런 증상이 조금 완화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누워있는 대상자를 잠시 앉아 일어나게 하는 이유는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이게 답인데, 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 앉혔더니 식은땀, 어지러움증, 구토 증상이 일어난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때는 이미 증상이 나타났잖아요. 지금은 요거를 살피는 거예요. 앉아있게 해서 이런 증상, 기립성 저혈압의 증상을 확인하는 건데, 이미 어지러움증, 식은땀, 구토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보고. 근데 보고를 하기 전에 누워있을 때는 이런 증상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정답은 원래대로 눕혀놓고 보고한다예요. 원래 자세로 눕혀놓고 보고한다. 43번 요실금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은 1. 변기를 차갑게 하여 요의를 자극한다. 2.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소변량을 줄인다. 3.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조절한다. 4.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 5. 더운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주어 방광을 자극한다. 정답은 4번이죠. 요실금 대상자는 소변을 찔끔찔끔 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변에 있는 거를 많이 못 봐요. 조금밖에 못 본다라고 하면 또 조금 있다 또 소변이 마렵겠죠. 그래서 방광을 아주 많이 비워주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냐? 아랫배라는 거는 우리가 상복부, 하복부 이렇게 나뉘어요. 배꼽을 중심으로 여기가 명치예요. 명치. 여기는 사타구니. 그러면 배꼽을 중심으로 요 배꼽 아래를 하복부라고 그래요. 하복부. 그리고 배꼽 위에서 명치를 상복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복부나 아랫배나 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기를 사타구니 있는데 요 뼈를 뭐라 그런다? 치골이라고 그래. 치골에 배꼽이랑 요 치골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방광이 있어요. 방광. 그래서 아랫배를 꾹 눌러주면 소변을 볼 때 아랫배를 꾹 눌러주면 방광에 있는 소변이 이렇게 눌려가지고 더 나오겠죠. 그러면 소변이 이 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요실금이 있는 사람들은 빈뇨 자주자주 봐요. 이거를 많이 못 보니까 조금밖에 못 넣으니까 요 소변이 또 차는 시간이 짧으니까 조금 있다 또 마렵고 또 마렵고 해요. 그래서 방광을 완전히 눌러주면 소변 보는 시간이 좀 길어지겠죠. 그래서 요실금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은 아랫배를 눌러줘 방광을 완전히 비워준다가 답이 되겠죠. 44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보다 낮게 한다. 2. 이동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3. 이동변기는 침대와 90도가 되게 놓은 후 앉힌다. 4. 이동변기 앉힌 후 어깨를 수건으로 덮어준다. 5.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이동변기 높이를 조절한다. 정답은 5번이죠. 1번은 이동변기와 침대의 높이는 같다예요. 높이 물어보면 같다. 이동변기랑 침대도 높이가 같지만 욕조하고 목욕 의자의 높이가 같아요. 그래서 높이 문제가 나오면 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뭔지 모르면 안 되겠죠. 이동변기 높이랑 침대의 높이 같다. 욕조의 높이랑 목욕 의자의 높이는 같다. 그 다음에 2번은 뭐가 틀렸어요? 이동변기의 앞이 아니라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줘야 돼요. 이동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는 이유는 이동변기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앞에, 옆에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동변기의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예요. 이동변기랑 침대의 각도는 30에서 45도가 되겠죠. 4번은 이동변기 앉힌 후 어깨를 수건으로 덮는 게 아니라 무릎을 덮어줘야죠. 바지를 벗고 있으니까. 5번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이동변기 높이를 조절한다. 이동변기의 발 네 군데에 높낮이 조절하는 구멍이 있어요. 그거를 잘 맞춰서
네 개의 발이 다 바닥에 닿게 돼요. 한쪽에 하나가 들 껴졌어요. 그러면 한쪽으로 끼울겠죠. 그래서 복지연구 쪽에서 나오는 거는 이동경계의 네 발은 다 바닥에 다 닿아져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45번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꼬리뼈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2. 소변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면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3.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4. 허리를 들 수 있으면 대상자의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힌다. 5.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윗옷을 가슴까지 올리고 바지를 벗긴다. 정답은 1번이죠. 기저귀를 사용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가 욕창이에요. 기저귀를 차고 똑바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소변이 기저귀에 차 있으면 꼬리뼈 부분이 습하죠. 그래서 피부 발적, 빨갛게 돼요. 빨갛게 됐다는 거는 기저귀를 빼고 빨갛게 된 부분이 잠시 없어지면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계속해서 피부 발적이 있다? 이거는 욕창의 1단계예요. 그러다 물집이 생기면 2단계. 그러다 보면 점점 괴사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저귀를 사용할 때는 기저귀를 교환할 때 꼬리뼈 부위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고요. 2번에 소변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면 시설장한테 보고한다. 암모니아 냄새는 정상 소변에서 나는 냄새예요. 3번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안쪽 면이 아니라 바깥면, 비닐 쪽이 보이게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4번 허리를 들 수 있으면 대상자의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든다예요. 엉덩이.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윗옷을 가슴까지 올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힌다. 이렇게 되겠죠? 들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기저귀냐 방수포냐 아니면 변기, 간이변기 있죠? 다 똑같아요. 할 수 있으면 무릎을 세우고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든다. 할 수 없으면 옆으로 돌려서 한다가 답이에요. 옆으로 돌려서 기저귀를 채우고 다시 원래대로 눕히면 되겠죠. 46번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은 1.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2. 잇몸을 강하게 문지르며 닦는다. 3. 머리를 뒤로 젖히고 칫솔질을 한다. 4. 앞니는 칫솔모와 90도가 되게 하여 닦는다. 5. 치약은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짜 올리고 닦는다. 정답은 1번이죠. 자, 2번 보시면 잇몸을 강하게 칫솔질해서 문지르면 잇몸이 상할 수가 있고요. 3번은 머리를 숙이고 해요. 젖히고가 아니라 숙이고 칫솔질을 하고 4번은 칫솔모와 앞니의 각도는 45도이고요. 치약은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짜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칫솔모에 스며들도록 치약을 짜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치약의 양이 너무 많으면 입안에 거품이 가득 차서 칫솔질이 어렵고 치약으로 인한 청량감 때문에 치아가 잘 닦였을 것이라고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칫솔 모양의 시험이 또 나와요. 그림 문제로. 이거를 90도가 아니라 45도 각도예요. 45도. 예. 이 90도가 아니라 45도죠. 이렇게 닦으니까. 위아래로. 이거는 90도가 아니라 45도예요. 네. 그 다음에 47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기 위한 준비로 옳은 것은 1번 창문을 열어 놓는다. 2번 눈과 귀에 수건을 올려 덮는다. 3번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4번 방수포를 머리 밑에서 목까지 깐다. 5번 수건으로 가슴부터 허리까지 감싼다. 정답은 3번이죠. 3번. 우리가 이 창문에 대한 게 꼭 나와요. 머리를 감기거나 기저귀를 채우거나 목욕을 시키거나 할 때, 이럴 때는 창문을 닫아야 돼요. 닫고 모든 게 다 한 다음에 그때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여는 거지 처음부터 열지는 않아요. 근데 창문을 처음부터 열어야 되는 거는 시트 교환할 때, 그때 빼고는 다 창문을 닫아 놓는다고. 2번은
눈과 귀에 수건 올리는 게 아니라 눈에는 수건, 귀는 솜이에요. 귀는 그것도 양쪽 귀 솜을 해야 되는 거고요. 3번에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침대에 있으면 대상자를 약간 틀어서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게 하는데 시험에 또 이게 모서리를 뭘로 잘 바꾸냐? 아니 모서리가 아니라 머리를 뭘로 잘 바꾸냐면 어깨가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이런 식으로 잘 써 있어요. 그럼 어깨가 침대 모서리면 머리가 침대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침대 모서리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방스퍼는 머리 밑에서 목까지 까는 게 아니라 이 어깨 부분을 해서 위에 시트가 젖지 않게 방스퍼를 깔고 방스퍼 위에 큰 수건을 깔아요. 큰 수건을 깔아서 큰 수건을 깔아요. 그러면 수건이 가슴부터 허리가 아니라 어깨에서 가슴까지. 어깨 밑에 수건이 있으니까 어깨에서 거꾸로 아니, 이 등에서 가슴 쪽으로 어깨에서 가슴이죠. 등 뒤에 깔려 있으니까 가슴 쪽으로 덮어주면 가슴부터 가슴까지 덮어주면 어떻게 돼요? 어깨에서 가슴까지가 되죠. 가슴부터 허리가 아니라 어깨에서 가슴까지 감싼다. 이렇게 되는 거죠. 48번 남성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히 하는 방법은 1.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2.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다음 그 아래에 방스포를 깐다. 3. 차가운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 비누로 닦는다. 4.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과 음낭의 뒷면을 닦는다. 5. 변기를 빼낸 후 둔부에 남아있는 물기를 젖은 수건으로 닦아낸다. 정답은 4번이죠. 남성 대상자의 회음부는 이거 한 문제밖에 없어요.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과 음낭의 뒷면을 닦는다. 49번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1. 마비된 쪽 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2. 마비된 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3.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아준다. 4. 욕조에 있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한다. 5. 욕조에서 머리를 감긴 후 밖으로 나오게 한다. 정답은 3번이죠. 목욕을 할 때는 말초에서 중심 방향. 중심이 어디예요? 심장 방향이에요. 심장, 몸통. 심장은 몸통에 있죠. 그래서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아주고요. 마비된 손이 아니라 건강한 손으로 잡아야죠. 뭔가를 잡는다라면 그거는 건강한 손으로 잡아야지 마비된 쪽은 아니고 또 욕조에 들어갈 때는 건강한 쪽 들어가고 불편한 쪽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한 쪽 다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불편한 쪽이 들어가야 되고요. 4번에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이에요. 5분. 총 목욕 시간이 20에서 30분이고 그 안에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이에요. 머리는 욕조에서 5분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머리를 감겨야 돼요. 머리를 감긴 후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머리를 감긴다. 5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갈아입힐 때 먼저 벗기고 먼저 입히는 쪽이에요. 한번 보세요. 정답은 왼쪽 왼쪽 2번 왼쪽 오른쪽 3번 오른쪽 왼쪽 4번 오른쪽 오른쪽 5번 양쪽 동시에 양쪽 동시에 정답은 3번의 오른쪽 왼쪽이죠. 자, 왼쪽이 마비예요. 그러면 옷을 갈아입힐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입마 벗건.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벗을 때는 건강한 쪽이에요. 그런데 왼쪽이 마비인데 먼저 벗긴대. A는 먼저 벗겨요. 벗기는 거는 건강한 쪽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이고 먼저 입히는 거는 입마, 입을 때는 마비. 왼쪽이 편마비니까 왼쪽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오른쪽, 왼쪽. 자, 바지를 입힐 때, 바지를 또 벗길 때는 팔하고는 다르게 몸에는 엉덩이가 있잖아요. 벗을 때는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벗기고 벗건 건강한 쪽 발 벗고 불편한 쪽 발을 벗는 거예요. 입을 때는
엉덩이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발을 끼워야 엉덩이를 끼우겠죠. 입을 때는 발부터잖아요. 그래서 입마, 마비된 쪽 발 끼우고 건강한 쪽 끼우고 그 다음에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끼운다예요. 그래서 바지는 이거 입히는 순서, 벗기는 순서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입마 벗것만 생각을 해요. 입을 때는 마비, 벗을 때는 건강한 쪽. 그런데 벗을 때는 엉덩이를 먼저 벗겨놓고 벗건이잖아요. 건강한 쪽 다리 벗고 불편한 쪽 다리 벗어요. 입을 때는 발을 끼운 다음에 엉덩이를 끼워야 되니까 입마, 마비된 쪽 발 끼우고 건강한 쪽 끼우고 그 다음에 무릎 세우고 엉덩이 끼우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51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자동차의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몸에서 멀리하여 들어 올린다. 2. 허리의 회전을 이용하여 옮긴다. 3. 허리를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린다. 4.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춰서 들어 올린다. 5. 다리를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 올린다. 정답은 4번이죠.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춰서 들어 올린다. 그리고 올바른 신체 정렬 배우셨죠? 체위에서. 그럴 때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구부려서 무게중심을 낮추고 다리는 벌려서 지지하는 면적을 넓힌다 그랬어요. 이때 물건을 잡을 때는 가까운 거리에서 잡으라 그랬어요. 이 물건이 대상자예요. 물건을 잡을 때도 몸에 가까이, 대상자를 도울 때도 몸에 가까이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에서 멀리에서 들어 올리면 허리를 다칠 수가 있죠. 허리의 회전이 아니라 다리에 큰 근육을 이용해서 옮긴다. 허리는 펴고예요. 굽히는 게 아니라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춰서 들어 올려요. 올릴 때는 무릎을 펴면서 올려야 되겠죠. 다리는 모으는 게 아니라 벌리고 지지면은 넓혀서 들어 올린다. 이렇게 하면 맞겠죠. 52번 엎드린 자세에서 등 근육과 넙다리 근육의 휴식을 위해 타월이나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에 바른 거예요. 위치가.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 정답은 1번 그림이죠. 1번. 엎드렸을 때는 배 부분이 들어가고 발목 부분이 들어가요. 근데 이 엎드린 자세는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 엎드린 자세를 취하는데 이렇게 해서 베개를 배하고 발목에 대주면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개 되는 그림, 또 이렇게 베개를 대줬을 때 좋은 게 뭐냐? 이 문제가 나와요. 베개 대주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엎드리게 되면, 엎드려서 베개를 배하고 발목에 대주면 허리가 편안해져요. 다리도 편안해지고 일자로 착 되니까. 그래서 허리랑 넙다리 뭐예요? 허벅지 다리죠. 대퇴부 다리를 우리가 넙다리라고 그래요. 여기에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도 나오고 허리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따로도 나와요.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53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자동차에 태울 때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깊숙이 함께한다. 나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다 엉덩이를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라 마비 쪽 무릎을 지지해주며 일으킨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 보실게요. 자, 이 가나다라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시험에서 볼 때는 이렇게 저처럼 낙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눈으로만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여기를 보는 거예요. 맨 앞에 1번부터 5번이 다 나예요. 그쵸? 근데 이거를 안 보고 가나다라를 딱 보다가 아 나번이 1번이네 그리고 딱 봤더니 다 나예요. 그러면 벌써 시간이 날라갔죠. 그래서 앞에랑 뒤에를 보는 거예요. 앞뒤가 같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부분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는 1번이에요. 1번. 그 다음에 휠체어를 갖다가 놔요.
자동차 평행으로 놓거나 아니면 30에서 45도 각도로 놔요. 편안하게. 그 다음에 대상자 휠체어를 갖다 놓은 다음에 여기 그림 보실게요. 휠체어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할 거는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판을 젖혀요. 그 다음에 대상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에 대상자를 돌려서 엉덩이부터 시트에 앉혀요. 그래서 자동차의 몸에 닿는 부위가 가장 먼저 닿는 부위는 어디냐 그러면 엉덩이에요. 그 이후에 다리 하나 올리고 또 하나 올리고 대상자를 뒤로 좀 깊숙이 앉힌 후 안전벨트를 하고 문을 닫으면 끝이겠죠. 자 보시면 다시 보실게요. 그래서 휠체어를 자동차 평행하게 놓고 마비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일으켰어요. 일으켜야지 엉덩이를 자동차 시트에 앉겠죠. 자동차 시트에 앉은 후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깊숙이 앉게 한 후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되겠죠. 요거는 태우는 방법, 태울 때 순서예요. 그래서 그림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내릴 때는 휠체어를 갖다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판을 젖혀요. 그리고 안전벨트를 풀고 대상자의 발을 하나씩 내려요. 내려놓은 상태에서 발바닥이 바닥에 닿으면 대상자의 허리를 잡고 일으켜 세워서 돌려서 앉히면 되겠죠. 내리는 방법이에요. 자, 54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은 경사로를 내려갈 때 이동 순서예요. 1.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2.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3.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4.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지팡이 5.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정답은 2번이죠. 2번. 지팡이가 나오면 지건마, 올라갈 때는 지건마예요. 내려가거나 평지는 지건마의 반대예요. 그런데 지팡이는 똑같아요. 지팡이는 순서가 가장 앞에 와요. 내려가는 거랑 평지는 뭐예요? 그러면 지마건이죠. 올라가는 거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내려가는 거라 평행한 곳은 평지는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예요. 그러면 내려간다 그랬으니까 지마건이죠. 지팡이를 먼저 짚고 마비된 쪽에 색칠해져 있죠. 오른쪽, 왼쪽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 교재가 전에는 지팡이만 나왔어요. 교재가 바뀌면서 난간이 나왔어요. 근데 난간은 지팡이랑 똑같아요. 지팡이 대형으로 난간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지건마, 지마건 보시면 되고, 시험에 계단을 올라가든지 기차를 타고 내리든지 버스를 타고 내리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근데 기차, 버스, 계단 중요치 않아요. 무조건 내려가냐 올라가냐만 보시면 돼요. 계단만 계속 낼 수는 없잖아요. 시험 문제. 그래서 내려가는 거냐 올라가는 거냐 어느 쪽이 마비냐, 내려가든 올라가든 지팡이는 1번이다. 그럼 둘 중에 하나죠. 항상. 그쵸? 그리고 지마건 그러면 내려가는 거니까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올라간다 그러면 지건마. 그래서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팡이가 아니라 난간이 나오면 지팡이 대신에 난간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찾으시면 되겠죠. 55번.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을 이용하여 이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머리 쪽에 척추 고정판을 놓고 옮긴다. 2. 대상자를 들어 척추 고정판 위에 올린다. 3.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 가장자리에 눕힌다. 4.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 위에 눕히고 무릎, 엉덩이, 위팔을 고정한다. 5. 척추 고정판을 끌어 이동시킨다. 정답은 4번이에요. 척추 고정판이라는 거는 외상이 의심이 돼서 척추가 손상이 됐을 수도 있다. 척추가 다쳤을 수도 있다. 라고 판정이 되면 그냥 옮기면 마비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척추 고정판이라는 거는 우리가 119 구급 때 많이 봤죠. 들 것이라 해야 돼, 들 것. 환자를 눕혀서, 거기다, 안전벨트를 묶잖아요. 그래서 척추 고정판은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면 1번에 보면 머리 쪽에 척추 고정판을 놓는 게 아니라 대상자의 옆쪽에 놔요, 고정판을. 그래서 대상자를 옆으로 좀 돌려 눕혀요. 돌려 눕힌 후 이 고정판을 이 공간이 생겼으면 안으로 더 집어넣어요. 그래서 대상자를 다시 똑바로 눕히면 대상자는 가운데 눕죠. 그래서 척추 고정판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가운데 눕히는 거고, 대상자를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돌린 후에 고정판을 좀 더 밀어 넣어서 똑바로 눕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웠다라고 하면 이제 안전벨트를 묶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웬만한 순서는 위에서 아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 하나만, 척추 고정판 하나만 아래에서 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묶는 순서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밑에는 무릎이에요. 무릎. 그리고 차렷하면 손목이 엉덩이 쪽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손목과 엉덩이, 손목과 엉덩이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위팔.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밑에서 위로 묶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척추 고정판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묶는 순서는 이렇게 나와요. 묶는 순서는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묶는 거예요. 무릎, 위팔과 엉덩이, 아니, 손목과 엉덩이, 위에 팔.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에 팔. 이게 순서고, 위치는 하고 물어보는 게 있어요. 척추 고정판에 묶는 위치는 그러면 순서에 상관없이 위에 팔, 손목과 엉덩이, 무릎 요 세 군데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척추 고정판은 끄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서 이동시킨다. 56번 그림과 같은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1번 침대 한쪽 난간은 내려둔다. 2. 침대의 볼트는 느슨하게 유지한다. 3. 이송 시 침대 난간을 잡고 이동한다. 4. 부착된 식탁을 대상자 앞쪽에 펴둔다. 5.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둔다. 정답은 5번이죠. 요 부분이 크랭크 손잡이에요. 이거는 수동 침대의 수동. 요거를 돌려가지고 머리 쪽을 올리고 또 한쪽은 다리 쪽을 올리는 거예요. 이거를 크랭크 손잡이라고 하는데, 크랭크 손잡이는 요 까만 부분 여기가 이렇게 접혀요. 그래서 요 공간을 확보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이게 펼쳐져 있으니 밑으로 왔다 갔다 하다 다리도 부닥치고, 그렇죠?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항상 올리고 내리고 끝난 다음에는 접어둬야 된다. 5번에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가 답이고요. 침대 난간이라는 건 요거예요. 근데 이쪽은 벽 쪽으로 붙어 있겠죠. 그래서 요게 처치자 쪽의 난간이에요. 이거는 침대 한쪽 난간을 내려두는 게 아니라 안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상자를 뭔가 처치를 안 할 때는 양쪽 다 올려놔야 돼요, 난간을. 그리고 만약에 처치를 한다, 뭐 옆으로 돌려 눕힌다, 위로 올린다, 이럴 때는 처치하는 쪽에 난간은 내려놓을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올려놔야 돼요. 침대의 볼트는 느슨하게 유지한다. 이런 데가 다 볼트로 이루어졌어요, 침대는. 그래서 항상 요거를 좀 조여둬야 되는 거고, 이송을 할 때 침대 난간을 잡고 이동한다. 이송할 때 이 난간은 약해요. 그래서 난간을 잡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 머리 쪽 위쪽 여기는 좀 튼튼해요. 여기를 잡고 이동을 하면 되고요. 부착된 식탁을 대상자 앞쪽으로 펴두는 게 아니라 이 식탁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둔다가 답이에요. 이렇게 세워놨다가 의식이 좀 안 좋은 분이 이 식탁을 뒤로 밀어요. 밀면 어떻게 됐어요? 발등 찍겠죠. 그래서 발가락이 골절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식판은 접어둔다가 답이에요. 57번 대상자를 놓을 때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2.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 시간을 정해두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4.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둔다. 5. 배설물을 처리하기 전과 후에 손을 씻는다.
여기서 정답은 3번이죠.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을 찾아라 라는 문제죠. 또 1번 수분 충분히 섭취하는 거 맞고, 골반 근육 강화 운동하는 거 맞고,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둬야지 역류성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랬어요. 배설물 처리 전후에는 손을 씻어야 되겠죠. 이거는 다 맞는 건데 기저귀는 시간을 정해준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저귀를 교환한다 그러면 틀린 거죠. 사람마다 소변 보는 시간도 틀리고 양도 틀리기 때문에 대상자에 맞게 하는 거지 모든 사람을 시간을 정해두고 기저귀를 갈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죠. 시간을 정해두고 간다 했으니. 58번 시설 거주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1. 통이 넓은 바지를 입힌다. 2. 복도 바닥을 왁스로 닦는다. 3.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킨다. 4. 발 크기보다 치수가 큰 신발을 신긴다. 5. 침상을 대상자의 허리 높이로 조절한다. 정답은 3번이죠. 낙상 예방하는 방법.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하면 하지가 튼튼해요. 그러면 허리 근육도 튼튼하고 다리 근육도 튼튼하면 넘어지지 않겠죠.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통이 넓은 바지는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복도 바닥에 왁스를 닦으면 미끄러지겠죠. 네. 복도 바닥을 왁스로 닦으면 미끄러진다. 발 크기보다 치수가 큰 신발은 벗겨져서 낙상할 수 있고요. 침상을 대상자의 허리 높이가 아니라 가장 낮은 위치로 조절해 놔야 돼요. 가장 낮게. 허리 높이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59번 재가 대상자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시키는 방법은 1. 똑바로 서서 이동하게 한다. 2.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히 이동하게 한다. 3. 연기가 나는 경우 손으로 코를 막고 이동하게 한다. 4. 양손을 번갈아 벽을 짚어가며 바깥으로 이동하게 한다. 5.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면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시킨다. 정답은 5번이죠. 1번은 연기가 위로 올라오니까 자세를 낮춰야 돼요. 2번은 화재가 발생하면 전기가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고요. 연기가 나는 경우는 손으로 코를 막으면 안 되죠. 그 사이로 연기가 다 들어와요. 그래서 물수건으로 코를 막고 이동을 하면 되겠고요. 4번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가 나면 앞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벽을 짚고 나가는데 한참 짚고 가다가 팔을 바꿨어요. 그런데 순간에 내가 왼팔을 집었나 오른팔을 집었나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럼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팔을 바꿔가지고 그 상태로 가는 게 반대로 다시 화재 현장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짚은 손은 끝까지 바꾸면 안 된다요. 짚고 나갈 때 손을 바꾸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5번은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면 경량 칸막이라는 거는 아파트 옆집 사이 있죠. 베란다 그쪽에 벽에 경량 칸막이에요. 발로 걷어차면 뚫어지는 거. 그런데 양쪽 집 다 물건을 싸놔요. 일로 갈 수가 없어요. 경량 칸막이가 있어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경량 칸막이 있는 부분에 물건 안 넣어놨으면 거기를 뚫고 옆집으로 대피를 시킨다. 가 맞는 답이에요. 60번 껍질을 벗긴 감자가 누렇게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는 방법은 1. 식초물에 담가 냉장실에 보관한다. 2. 밀폐 봉투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한다. 3. 표면에 식용유를 발라 냉장실에 보관한다. 4. 물을 뿌린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 채소실에 보관한다. 5. 감자와 치킨 타월을 번갈아 층층이 쌓아올려 실온에 보관한다. 답은 1번 식초물에 담가 냉장실에 보관한다. 61번 재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1. 전기 코드는 바닥에 고정시킨다. 2. 자주 사용하는 물품은 바닥에 둔다. 3. 현관에는 발밑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한다. 4. 문 손잡이는 막대형보다 원형으로 설치한다. 5. 출입구에는 문턱을 설치하여 경계를 구분한다.
정답은 3번이죠. 전기 코드를 바닥에 두면 걸려서 넘어져요. 또 자주 사용하는 물품을 바닥에 두면 이것도 걸리겠죠. 현관에 발밑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하면 잘 보이니까 넘어지지 않거나 뭐에 걸리지 않겠죠. 4번은 문 손잡이는 원형보다는 막대형이 좋아요. 그래서 손잡이에 구멍이 있으면서 이렇게 막대 이렇게 잡는 거 쑥 밑으로 내리는 거 있죠. 이 손잡이는 여기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을 밖에서 젓가락으로 그 구멍을 집어넣으면 문이 열려요. 밖에서도. 근데 원형 손잡이는 열쇠가 있어야 열려요. 그래서 손잡이는 막대형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턱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있는 문턱도 없앨 판인데 문턱을 설치하면 거기 걸려서 넘어지겠죠. 안전하고는 거리가 멀게 되겠죠. 62번 대상자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장을 볼 때 고려할 상황은 1. 한 번에 많은 양의 식품을 구입한다. 2. 장을 본 후 결과에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3. 장보기 후 경비 결산을 한 달에 한 번 한다. 4. 가족이 먹고 싶은 음식을 확인하여 구입한다. 5. 요양보호사 자신에게 필요한 물품을 함께 구입한다. 정답은 2번이죠. 장을 본 후 결과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는데 다른 문제에 뭐 보호자에게 물어본다. 대상자에게 물어본다. 이렇게 나오면 대상자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대상자한테. 63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가벼운 숟가락을 준다. 2. 음식을 모두 섞어 제공한다. 3.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해준다. 4. 소금이나 간장을 식탁 위에 둔다. 5. 그릇은 대접보다 접시를 사용한다. 정답은 3번이죠. 턱받이는 작아요. 작은 것보다는 그래도 큰 게 낫겠죠. 1번은 가벼운 숟가락이 아니라 무거운 숟가락을 둬야 돼요. 치매 대상자를 식사하는 거를 잊어버려요. 그랬을 때 손에 쥐고 있는 게 무거운 거라 그러면 한번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가벼운 숟가락이 아니라 손잡이가 무거운 거를 준다. 음식은 모두 섞으면 안 되겠죠. 따로 줘야 되고 소금이나 간장을 식탁 위에 두면 안 되는 이유는 치매 대상자는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 그랬죠. 잘 몰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단맛, 짠맛 요거는 둔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또 음식이 싱겁다라고 느껴지면 소금이나 간장을 식탁에 두면 계속 넣겠죠. 그래서 두면 안 된다라고 돼 있고요. 5번은 그릇은 접시보다는 접시보다는 대접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풀 때 접시는 퍼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접시보다는 대접이 좋다. 64번 치매 대상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1. 방은 1층보다 2층에 배치한다. 2. 화장실 문은 안에서 잠글 수 있게 한다. 3. 난간에는 어두운 색 테이프를 붙여놓는다. 4. 평소 복용하는 약은 침상 가까이에 둔다. 5. 잠자는 동안에는 침대 밑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 정답은 5번이죠. 방은 2층보다는 1층이 좋아요. 굴러 떨어질 수 있죠. 근데 부득이하게 2층에다가 배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2층에 그 계단 위에 간이문을 설치한다. 간이문을 설치한다 그러면 또 맞을 수 있어요. 네, 방은 2층보다 1층이 좋고 또 요양보호사하고 가까운 가족이랑 가까운 방에 방은 배치를 해야 되고요. 화장실 문은 잠그면 안 된다 그랬죠. 부득이하게 잠글 수밖에 없다라면 막대형 손잡이보다는 일자형 아니 둥근 손잡이보다는 막대형 손잡이를 해준다든지 그러면 안에서 잠그더라도 열을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화장실 문은 잠그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난간에는 어두운색 테이프가 아니라 밝은색 형광 테이프를 붙여 놓는다. 그러면 맞아요. 네. 평소 복용하는 약은 침상 가까이 둔다. 우리 치매 대상자의 약은 잠금 장치가 있는 통에다가 보관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잠금 장치. 잠금 장치를 안 해놓으면 대상자가 기억이 떨어지니까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도 또 먹으려고 그러고 안 먹었는데도 먹었다 그러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5번은 잠자는 동안에 침대 밑에 두꺼운 요를 깔면 혹시 떨어지더라도 이 쿠션 때문에 덜 다치겠죠. 65번 치매 대상자가 밤에 일어나서 베개솜을 먹고 있어요. 대처 방법은 1. 수면제를 먹여 재운다. 2. 장갑을 끼고 자게 한다. 3. 솜을 먹으면 안 된다고 설명한다. 4. 가족에게 새 베개를 사오게 한다. 5. 솜 대신 두꺼운 수건을 베게 한다. 정답은 5번이죠. 이렇게 밤에 일어나서 베개솜을 먹고 있어요. 이건 음식이 아닌 걸 먹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식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달을리 먹을 식. 그래서 음식이 아닌 거를 먹는 증상을 이식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솜을 먹고 있는 사람한테 아이고 솜 먹으면 안 돼요 라고 설명한다. 치매 대상자한테는 설명을 하지 말아라고 했어요. 설명해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다고 수면제를 먹여 재우나요? 장갑을 끼고 자게 한다. 이거 억제하는 거예요. 억제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냥 이 베개 대신에 두꺼운 수건을 베게 한다. 이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치매 대상자가 베개솜을 먹으면서 야, 아이고 솜사탕 맛있다 라고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너도 이거 먹어봐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솜을 안 좋아해요. 아니면 솜사탕을 안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바꾸자고 한다가 답이에요. 그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또 대상자가 위험한 물건을 손에 쥐고 있을 때의 대처 방법. 그러면 좋아하는 간식과 바꾸자고 하면서 바꾼다. 이게 답이란 얘기예요. 예, 이식증 환자들. 66번 최근에 입사한 치매 대상자가 2, 3일간 밤에 잠을 자지 않을 때의 대처 방법이에요. 1. 따뜻한 홍차를 제공한다. 2. 경쾌한 음악을 틀어준다. 3. 밤에 충분히 운동하게 한다. 4. 낮 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 5.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4번이죠. 2, 3일간 밤에 잠을 안 자요. 그러면 이 대상자가 낮에만 잠을 안 자는지 밤에만 잠을 안 자는지 아니면 낮에 자고 밤에 잠을 안 자는지 이런 수면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이런 걸 주면 안 되고요. 67번 낮 동안 두리번거리며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출입문을 열어둔다. 2. 주의를 어둡게 한다. 3. 좋아하는 간식을 권한다. 4. 배회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5. 조용한 방에 혼자 있게 한다. 낮 동안 두리번거려요. 정답은 3번에 좋아하는 간식을 권한다. 여기에 보면 배가 고파서 배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간식을 줘보고 또 배회를 안 하면 아 배가 고파서 그러는구나. 아니면 배회를 하면서만 바지를 벗으려고 하고 두리번 해요. 그러면 뭐예요? 화장실로 모시고 간다. 이게 답이 되겠죠. 68번 치매 대상자가 치킨 냄새가 난다며 없는 치킨을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왜 갑자기 치킨이 생각나셨어요? 2. 무슨 말씀이세요? 치킨은 없어요. 3. 치킨 냄새가 어디서 나는 것 같아요? 4. 어제도 그러시더니 오늘 또 그러시네요. 5. 치킨 드시고 싶군요. 드시러 함께 나가봐요.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이거는 치킨도 나오고 소고기도 나와요. 너희끼리 소고기 먹었지 나도 소고기 줘. 이렇게 하면은 아 소고기가 드시고 싶군요. 함께 사러 나가실까요? 진짜로 함께 살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주의 환기. 이 상황에서 다른 걸로 환기를 시켜야 되죠. 생각의 환기를. 그래서 치킨을 사러 나가는 척 하면서 산책을 가면서 고향 이야기, 가족 이야기 이렇게 하다 보면 대상자가 치킨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치매 환자의 가장 큰 특징은 금방 잊어버린다. 그래서 이런 주의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뭔가 반복적으로 행동을 하면 어르신 저와 함께 콩나물 한번 다듬어 주실래요? 아니면 좋아하는 화분에 물 주러 가실까요?
이런 식으로 주의 환기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69번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며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해질녘, 해질녘은 석양증후군이죠. 1. 혼자 쉴 수 있는 시간을 준다. 2. 옆에 있으면서 말벗이 되어진다. 3. 커튼을 걷어 밖을 볼 수 있게 한다. 4. 은은한 조명으로 마음을 안정시킨다. 5. 낮 시간에 프로그램에 참여를 제한한다. 정답은 2번이죠. 이 석양증후군은 옆에 있으면서 말벗을 해주고 TV를 켜놓고 좋아하는 인형을 같이 갖고 있게 한다든지 좋아하는 애완동물과 같이 있게 한다. 요게 답으로 나와요. 그래서 옆에 있으면서 말벗이 되어 대상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석양증후군 한번 보실게요. 해질녘에는 요양보호사, 이 석양증후군이 있을 때 얘기해요. 해질녘에 요양보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매 대상자와 함께 있는다. 조금 아까 말벗이 되어진다 했죠. 그리고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주거나 애완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한다.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석양증후군의 답에 애완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한다. 또 밤에 잘 자게 하려면 낮 시간 동안 움직이거나 활동을 하게 해줘야 되고요. 4번의 신체적인 제한은 치매 대상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몸부림치거나 화내고 고집 부리는 행동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치매 대상자는 인형이나 애완동물, 익숙한 소리를 듣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서 위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와야 되고요.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앞에 여기에 혼자가 아니라 옆에서 있으면서 말벗이 되게 해주고 밝게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낮 시간에 프로그램 제한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랬죠. 70번 치매 대상자가 프로그램실에서 자주 옷을 벗는 행동을 할 때 돕는 방법은 1.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혀 본다. 2. 시설장에게 알리겠다고 말한다. 3. 옷을 입으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4. 스스로 옷을 입을 때까지 기다린다. 5.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퇴소를 권한다. 정답은 1번이죠. 자꾸 옷을 벗으려고 하는 거는 이거를 옷 벗는다고 해서 성적인 행동하네, 자꾸 벗네, 이게 아니라 일단 이 대상자의 옷이 너무 꽉 껴가지고 대상자가 불편한지 아닌지 옷을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혀 보는 거예요. 갈아입혀 보고 대상자가 그냥 안 벗어요. 그러면 이게 옷이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옷을 먼저 갈아입혀 본다라고 하는 게 정답이고, 71번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이에요.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인지자극 훈련은 1. 탬버린 흔들기, 2. 동물 그림 찾기, 3. 숫자 따라쓰기, 4. 뇌건강 일기 쓰기, 5. 직선 따라 그리기. 정답은 4번이죠. 문제가 없어요. 인지기능에. 그러니까 하루의 일과를 다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뇌건강 일기 쓰기가 적합한 인지자극 훈련이다. 72번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 대상자의 표정을 관찰하며 듣는다. 2.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은 지적해준다. 3. 의견이 다를 때는 대화 주제를 바꾼다. 4. 대상자가 말하는 동안 대답을 준비한다. 5. 대상자의 말을 요양보호사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한다. 정답은 1번이죠. 대상자의 표정을 관찰하며 듣는다. 이렇게 막 지적하거나 대화 주제를 막 바꿔버리고 대상자가 말하는데 막 생각을 해요. 무슨 대답을 해야 되지? 이러면 다 표정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대상자의 표정을 관찰하며 듣는다. 73번 치매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할 때 요양보호사가 나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지금은 목욕하기 싫으시군요. 2. 그럼 언제 목욕을 하면 좋을까요? 3. 목욕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질 거예요. 4. 목욕하지 않으면 가려울까봐 걱정돼요. 5.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정답은 4번이죠. 나전달법을 나메시지법이라고 그래요. 나메시지법. 나메시지를 쓰는 것은 상대의 행동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부드러운 화법으로 나의 생각을 상대에게 전하는 화법이다. 그래서 내 생각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목욕하지 않으면 가려울까봐 제가 걱정돼요. 걱정되는 거는 요양보호사의 생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걱정되네요.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 식으로 내 생각을 상대방이 모르잖아요. 말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7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맨날 양치질해라, 머리 빗어라, 옷 갈아입어라. 정말 귀찮아 죽겠네.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1. 귀찮으시면 제가 다 해드릴게요. 2. 이제부터 가족들에게 부탁하세요. 3. 깨끗하게 지내시라고 챙겨드리는 거예요. 4. 사실은 저도 이렇게까지 챙기기 힘들어요. 5.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정답은 5번이죠. 나전달법은 내 생각을 전달하는 거. 공감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생각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해서 마음이 아팠겠군요. 그래서 서운하시군요. 그래서 힘이 드셨군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시군요. 이거는 대상자의 생각이에요.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고 힘들고 기분이 좋은 거는 대상자의 느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맨날 양치질해라, 머리 빗어라, 옷 갈아입어라. 정말 귀찮아 죽겠네. 그래서 답이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하셨군요. 이게 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 반응이랑 나전달법은 시험에 잘 나와요.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75번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에요. 1.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2. 몸짓과 얼굴 표정을 사용하여 대화한다. 3. 대상자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설명한다. 4. 대상자와 반걸음 떨어진 뒤에서 이야기한다. 5. 신체 접촉을 하면서 요양보호사가 왔음을 알린다. 정답은 3번이죠. 대상자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방향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이 요양보호사의 방향이 아니라 대상자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어요. 그러면 대상자의 왼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시대명사라는 거는 이렇게 집어서 하는 거예요. 여기, 저기 막 이렇게. 그래서 이건 안 되고 몸짓과 얼굴 표정은 시각장애인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몸짓과 얼굴 표정 보이지가 않겠죠. 또 신체 접촉을 하면서 요양보호사가 왔음을 알린다. 갑자기 신체 접촉을 하면 시각장애 대상자들은 놀라겠죠. 그래서 신체 접촉을 하면서가 아니라 말을 한 후에 신체 접촉을 해야 돼요. 76번 식사 준비 중에 치매 대상자가 생선을 굽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저와 같이 한번 구워봐요. 2. 제가 구워드릴 테니 기다리세요. 3. 어떻게 구울지 먼저 설명해 보세요. 4. 왜 이제서야 생선을 굽겠다고 하세요? 5. 생선을 씻어서 소금을 뿌리고 구워보세요. 정답은 1번이죠. 1번. 이렇게 주방에서 하는 일은 같이 하는 걸로 해야 돼요. 대상자 혼자 하지 않게 같이 한다. 함께 같이 구워봐요 라고 하면 되겠죠. 77번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목을 움켜잡고 괴로운 표정을 지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천천히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한다. 2. 5cm 깊이로 눌리도록 가슴을 압박한다. 3.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를 유발하여 음식물을 꺼낸다. 4.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한다. 5.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상복부를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정답은 5번이죠. 5번.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목을 움켜잡아요. 지금 여기 V자로 손을 목을 움켜잡았죠. 그래서 이거를 기도 폐쇄했다는 초킹이라는 기도가 막혔던 거를 영어로 초킹이라고 그래요. 손을
V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V 사인이라고 그래요. V. 손을 V자로 이렇게 목을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V자. V.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음식물이 목에 걸렸나요? 그러면 목에 걸려서 말을 잘 못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겠죠. 그러면 입안에 음식이 있나를 확인해서 입안에 음식이 있는데 내가 손으로 잡아서 딱 잡을 수 있으면 그때는 손가락으로 빼도 되지만 달랑말랑 해요. 그때는 절대로 손가락을 넣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음식물을 빼려다가 그 음식물을 더 깊게 밀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기도 폐쇄가 나오면 하임리법이 나와요. 그런데 정답에 하임리법이 나오지 않으면 뭐가 나온다? 대상자에게 크게 기침을 하라고 이야기한다. 큰 기침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좀 뱉어낼 수 있게 하는데 여기서는 1번에 천천히 심호흡을 하게 유도한다. 심호흡 아니고 큰 기침을 해야 되고요. 5cm 깊이로 눌리로 가슴 압박은 심폐소생술 할 때예요. 또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를 유발한다. 그러다 음식물이 더 넘어갈 수가 있다 그랬어요.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혀서 기도를 확보하는 거는 심폐소생술 할 때. 그래서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상복부를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이게 하임리법이죠. 5번. 78번 대상자가 넘어져 발목에 통증이 있고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발을 움직이지 않게 한다. 2. 튀어나온 뼈 부위를 압박한다. 3. 다리를 심장 아래로 내려준다. 4. 압박붕대를 꽉 조이게 감아준다. 5. 발목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감싸준다. 정답은 1번이죠. 이런 응급 상황이 생겼으면 119에 신고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을 해요.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스스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또 손상 부위에 반지나 팔찌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미리 벗겨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골절도 그렇고 화상도 그렇고 골절이나 화상이 생기면 손상된 부위가 부어요. 그래서 반지나 팔찌 이런 게 벗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반지나 팔찌를 벗기고 골절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병원 진료를 받도록 권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보시면 넘어져서 발목에 통증이 있어요. 골절도 의심이 돼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튀어나온 뼈를 부위를 눌러버려. 압박이라는 걸 누르는 거예요. 눌러버리다가 2차적인 골절이 생길 수가 있고요. 다리는 심장보다 위로 올려야 돼요. 왜냐면 이 순환이 잘 되면 더 붓겠죠. 그래서 골절된 부위 또 아니면 출혈되는 부위 이런 게 있다면 심장보다 올려야 돼요. 압박붕대를 꽉 조이게 감으면 순환이 안 돼요. 그리고 5번은 발목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감싸는 게 아니라 급성기에는 온찜질이 아니라 냉찜질을 해줘야 돼요. 차가운 걸로. 79번 치매 대상자가 약을 한꺼번에 많이 먹고 쓰러져 의식이 없을 때의 대처 방법은 1. 물을 먹여 약물을 희석한다. 2. 등을 두드려 구토를 유발한다. 3. 토사물을 모두 닦아서 변기에 버린다. 4. 찬 물수건으로 얼굴과 팔다리를 닦는다. 5. 먹고 남은 약이 든 병을 챙겨 병원에 간다. 정답은 5번이죠. 이 약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가지고 간다예요. 그런데 토사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토사물에 약을 먹고 토한 거잖아요. 그 안에 먹은 약의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약인지. 그래서 토사물도 병원에 가지고 간다. 이러면 맞겠죠. 먹고 남은 약이 든 병, 빈 병이든 약이 들어있든 빈 병에는 약 이름이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을 챙겨서 병원에 간다가 답이에요. 80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을 정확히 시행한 경우에요. 그림에서 찾는 거죠. 여기서 봐야 될 것은 팔이 일자로 뻗어 있는지 손가락 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손꿈치의 부위가 어딘지 이거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팔은 일자로 펴져야 되고 요 손꿈치라 그러죠. 여기 손꿈치 그리고 손가락은 떨어져 있는 그림을 찾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림 보시면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하면 반응을 하기는 해요. 어깨를 두드리죠. 양쪽 어깨를 두드려야 돼요. 왜 양쪽을 두드려야 되냐라고 하면 이 대상자가 왼쪽이 마비예요. 풍으로. 그런데 두들겼는데 이 왼쪽만 두들겨요. 그러면 이 대상자가 의식이 가물가물한데 나한테 두들기는 건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쪽 어깨를 두드려야 되고 반응을 확인한 다음에는 도움을 요청을 해요. 119에 신고해 주세요 라고 해서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가슴 압박이에요. 가슴 부위를 압박 가슴 부위를 압박하고 대상자가 살아났어요. 살아났으면 회복 자세를 취해주는 거예요. 회복 자세. 회복 자세는 왜 해주냐? 돌아가는 쪽의 팔을 위로 하고 반대쪽 팔을 돌아가는 쪽에 귀에 대요. 그리고 옆으로 돌리는 자세를 취했을 때 대상자가 갑자기 토할 수가 있어요. 그럼 똑바로 눕혀놓은 상태에서 토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음식물로 기도가 막힐 수 있어요. 그래서 회복 자세로 옆으로 돌려놓으면 토하더라도 음식물이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회복 자세를 취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45문제 풀어봤는데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패드 부착하는 위치도 있어요. 그쵸? 그랬을 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이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면 하던 거를 멈추고 패드를 부착을 해요. 패드 부착의 위치는 오른쪽 빗장뼈, 왼쪽 겨드랑이 중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헷갈린다. 오른쪽 빗장뼈 아래,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 이렇게 그림으로도 나오고 말로도 나와요. 그랬을 때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다 싶으면 안전벨트를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 앉아서 안전벨트 묶는 위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묶잖아요.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